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가계 대출과 예금의 증가율을 차감한 그래프입니다. 저도 이제 중국 커버한 지 10년이 넘지만 극단적으로 1년 이상 벌어진 건 처음이고 중국 가계가 더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일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지표는 돌아섰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거의 1년 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4월부터 해서 11개월 정도 중국의 재고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죠.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수출 강국들의 제품을 정말 끔찍할 수준으로 수입하지 않았거든요.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눈높이를 빨리 맞춰주면 참 좋았겠지만 중국도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가 먼저가 아니라 기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더 먼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를 국내에서 화장품이 됐건 뭐 말씀드린 반도체가 됐건 홍콩 증시 보셔야 됩니다. 항생지수가 국내 화장품이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전반적인 소비재들과 굉장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항생지수를 투자하셔도 좋고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시들해져 있는데 항생지수 반등이 먼저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주식 김경환 파트장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중국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계속 틀리고요. 예, 중국이 좀 뭐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 기대만큼은 안 가는 건가요?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연초에 뭐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만 이제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연결고리가 아직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 그 어떤 리오프닝 이후에 인고 이동이나 서비스 지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지만 그들이 쓰는 소비재라든지 그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이 대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직 대중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고 뭐 시차의 문제를 봅니다만 그리고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나 중국의 가계 침체 상황이 바닥에서 되게 크게 이제 돌고 있는데 바닥이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 느끼는 재고 사이클도 부정적일 수 있죠. 근데 앞에 이재선 연구원 얘기했지만 뭐 미국 US 플레이로 얘기하는 반도체 얘기도 사실 저는 중국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재고 조정이 어차피 바닥인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좋아 보이는 쪽을 계속 추격 매수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상황이 수입 데이터가 계속 영영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 재고 사이클도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력 대중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나 화학이나 기계, 산업재, 소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차이나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바닥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최근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래서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뭔가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기대에 좀 못 미친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국만 놓고 보자면 전인대 뭐 실망감도 좀 있었고 1, 2월 달에 리오프닝 기대 있었지만 미국 관련해서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역습도 있었죠. 근데 사실 중국 쪽의 그 어떤 리오프닝 이후의 내수 회복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보는 중국의 뭐 대출이나 선행 지표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꼭 뭐 시간 관계상 꼭 핵심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 조금 좀 거대한 사이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림 조금 띄워주시면 요 그림이 좀 작은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좀 그림이 작게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가계 대출과 예금의 증가율을 차감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왼쪽 그래프의 초록색 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의 가계 대출은 거의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디레버리징, 부채 감축을 지난 2년 동안 진행했고요. 반면에 가계 예금은 굉장히 초과 예금을 작년까지 하면서 돈을 은행에 많이 쟁여둔 상태죠.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저 가계 예금이 빨리 총알이 돼서 튀어나와서 소비를 하고 대출이 일어나는 쪽으로 봤는데 어쨌건 1, 2월에 바닥을 찍으면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 대출과 예금의 괴리를 보여준 후에 지금 이제 바닥에서 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파란 초록색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네, 초록색이 돌고 시작을 했죠. 조금 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렇게 예금과 대출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진 사례는 역대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중국 커버한 지 10년이 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1년 이상 벌어진 건 처음이고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잠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벌어졌었고 2013년, 16년 초 2020년 그리고 이번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보면 저희가 중국 쪽 내수에서 큰 장이 올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벌어졌다가 가계가 드디어 소비나 예금을
이제 내놓고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였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 중국에서 팔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내구재,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저희는 팔려야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침체의 끝단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니까 리오프닝 기대는 초기에 기대로 올랐지만 올라오는 속도는 저희 눈높이에 많이 못 맞았던 건 사실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그럼 더 내려가고 중국 가게가 더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일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지표는 돌아섰고 고용이라는 부분도 원래 경기 후행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재고 조정과 침체를 좀 시작을 한다면 중국은 1년 넘게 이미 침체 상황에서 2년 저점에서 올라오는 걸 보자는 게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같이 그려놓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저희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컨디션을 볼 때 가장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생산자 물가인데 역시 거의 1년 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제가 그려놨고요. 네. 역시 이것도 중국의 재고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수출 강국들의 제품을 정말 끔찍할 수준으로 수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이미 1년 이상 정도 진행이 됐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 재고 조정은 작년 4월부터 해서 10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재고 조정을 보통 끝내는 시점은 평균적으로 한 14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재고 조정 후반부에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행 그 정도도 상황도 상당히 왔나요? 상당히 진행이 됐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진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중적자가 저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이제 거의 10개월이 돼 가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나 화학이나 통신기기 뭐 이런 제품들의 어떤 재고 비중이 높았다 보니까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막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면 이 생산자 물가는 다음 달부터 플러스 전환까지는 어렵지만 이제 고개를 든 방향으로 이제 우상향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수입을 좀 재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중국이 수입을 먼저 하는 제품류는 전방 제조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비재나 가게 어떤 소비와 관련된 것들보다는 철강이나 철광석이나 소재 쪽이나 이런 공급이 좀 타이트하고 본인들이 이제 먼저 투자라든지 부동산이 재개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품목이 먼저 반응을 하죠. 보통 이런 게 움직일 때 뭐 BDI 운임이라든지 중국 수입 데이터 중에서 이런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 좀 먼저 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이 거의 2년을 가까이 쉬었고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눈높이를 빨리 맞춰주면 참 좋았겠지만 중국도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가 먼저가 아니라 기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더 먼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이런 대출이나 예금 데이터 또 생산자 물가 재고 조정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거대한 그 흐름 자체가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방향성이 틀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 제재라든지 미중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요. 어차피 올해 중국은 이 내수 사이클로 2년 만에 도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중국 내에서 도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관련주를 국내에서 화장품이 됐건 뭐 말씀드린 반도체가 됐건 보셔야 되는 정보는 중국 상해 심천 본토 증시가 반등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요. 홍콩 증시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가계대출하고 이 스프레드 그림은 홍콩 항생지수랑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지수가 주는 정보가 중국의 내수와 경기와 민감하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정말 한 5년 가까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좀 보시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좀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재나 생산재가 먼저 돌아서고 소비재는 좀 뒤따라서 간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관련돼서 또 분위기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집권 3기 특징이랄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마윈의 재등장이라든지 알리바바 네. 이슈 뭐 이런 거 좀 아울러서 생각해 그리고 볼 또 수 있지 미국의 않을까. 제재도 뭐 네. 계속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그쵸, 많은 걸 그쵸. 여쭤보죠. 예. 일단 저는 뭐 네. 중국 주식을 좀 권고를 드리고 중국 네. 관련주 네. 분석하니까 예, 예. 좀 편향적으로 보실 네.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올해 중국 전망을 하면서 네. 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위험이 기존에 있었죠. 네. 하나는 체제 위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규제 위험이 있고 네.
또 장기 침체 위험 이 세 가지가 네. 작년에 중국 관련주든 홍콩 증시든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는데 올해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좀 재평가 있을 걸로 말씀드렸고요. 네. 체제 위험은 저희가 뭐 단기간에 논의를 드릴 내용은 아닌데 북한과 러시아처럼 가는 고립보다는 올해는 집권 3기 이후에 본인들이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 같다. 즉 최근에 중동이나 남미와의 그 위안화 결제 등 페트로달러를 위협하는 이슈 등 간에 어떻게 보실진 모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 경제 있고 우리 대외 개방 다시 할 거고 고립을 자처하진 않을 거야라고 해명하듯이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전인대 3월 이후로 하는 행보들은 이제 물론 미국을 제외한 제3세계권과의 어떤 관계로 보실 수는 있지만 본인들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구매력을 통한 이제 개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마크롱도 이번 주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옵니다만 저희 쪽 보도는 러시아 쪽 제재 관련해서 뭐 이슈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어떤 그 대기업들을 같이 몰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결국 시장 경제 쪽에서 중국에 또 팔아먹을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최근 집권상계 행보는 결국에 이런 구매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제 역할론이나 어떤 재평가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관련해서 아까 마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공동부유, 플랫폼 규제, 또 뭐 반독점법 여러 가지로 이제 실망감을 줬었는데 규제는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부동산 규제가 됐건 민영기업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이 됐건 간에 일단 올해는 규제를 좀 내려놓고 고용 측면에서든지 아니면 민간 쪽의 어떤 여론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좀 달래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알리바바 그룹이 어떻게 보면 반독점을 좀 피하면서 그룹 자회사를 분할하고 상장을 시킨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상장이 미국으로 가든 중국 내에서 홍콩에서 하든 간에 IPO를 한다는 건 규제 당국이 그냥 이제 뭐 특별히 관리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걸 인정해 준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가 중국에서 다시 주도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올해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장기 침체 관련 위험은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내수나 재고 사이클이 도는 문제고 시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사이클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도 저희가 뭐 업데이트 드리려면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2년 만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 경착륙 수준에서 회복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도는 거 규제가 이제 중단된 것들 체제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시장 경제를 좀 부각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중국 관련 위안화 표시 자산들이나 국내 중국 관련주 입장에서는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관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관계도 보면 미국이 좀 강하게 나오지 중국은 그렇게 고립을 자초하는 거는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올해 전략은 제가 보기에 집권상기 첫 해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좀 방어적으로 네. 가는 걸로 보고요. 네. 사실 대만 이슈도 올해 긴장감이 4월 달에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 대만 총통이 미국을 가서 하원 의장을 만나는 이런 팩트에 대해서도 말은 굉장히 그 불편해하지만 실제 액션은 올해 그렇게 네, 좀 공격적이지 않을 것 완화적으로 같아요. 됐죠. 네, 왜냐하면 네.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선 앞두고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 좀 불리해 보이는데 본인들이 친미적인 행보를 하는 거에서 칼춤 쳐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냥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지금 강경하게 가기보다는 올해는 좀 내수 회복에 좀 더 먼저 집중하고 네. 미국이 좀 아닌 쪽 영역에서 구매력 활용해서 뭔가 본인들 입지를 조금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방대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짧게나마 중국 쪽 부동산도 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돌아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네. 가계대출이 정말 끔찍하게 어떤 감축을 했던 이유는 네. 결국에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줄였기 네. 때문이고요. 네. 그게 결국 부동산 침체랑 연결이 되는데 올해 1, 2월 지표를 보면 가격이나 거래는 일단 2년 만에 바닥 확인을 해서 일단 회복으로 보기엔 아직 좀 무한한 수준입니다만 작년에 주택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한 30%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가격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고점 대비해서 중국 부동산 가격도 거의 25% 이상 빠졌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가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회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안정성이나 속도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가 워낙 지금 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이제 빨리 이제 나와야겠습니다만 좀 여전히 많은 상태고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만하게 회복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뭐 급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올라서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후행적으로 재고나 고용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뒤따라서 오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이걸 더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지표들 자체는 굉장히 지금 증명을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침체 우려가 이제 전 세계를 좀 덮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라는 기대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좀 기대 못 미친다 이런 평가. 근데 사실 지표가 나와야 그건 객관적으로 좀 보이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평가하실 때는. 2008년, 네. 2009년에 있었던 그 리먼 사태 금융위기 이후로 본인들이 이제 모든 걸 총대를 메고 무리해서 투자 부양을 하거나 이제 무리한 정책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가고는 있죠. 그러니까 올해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국의 노출도가 있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대부분 수출 품목들이 될 텐데 거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도체 포함한 이런 주력 품목들이 거의 뭐 유례적으로 정말 그 어떤 그 예전에 어떤 사례가 없는 수준으로 침체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정상화 정도만 보시는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어떤 굉장히 네. 큰 기대보다는 지근하게 올해 회복을 오랜만에 하는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중국 시장에 관련돼서 우리 증시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중국 증시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2분기는 홍콩 증시를 좀 보시라고 네. 홍콩 증시. 말씀드리고요. 예, 예. 홍콩 증시가 뭐 싼 거는 오래됐었고 이미 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수나 인민들의 소비 베이스로 가는 것들, 시장 경제 베이스로 가는 뭐 소비, 경기 소비재, 금융, 빅테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희는 회복으로 좀 보고 있고 네. 본토 증시가 최근에 이제 통신이나 테크 같은 쪽에 굉장히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쪽에서 주는 정보는 그냥 중국 정부 육성 산업들이나 이쪽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어서 국내는 홍콩 증시 직접 투자를 좀 더 아웃퍼폼할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H쉐어? 네, H쉐어가 지금 말씀드린 항생지수, 예. 홍콩 증시의 이제 대표 지수로 보시면 되는데 네. 항생지수도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은 워낙 싸고 올해 이제 항생지수가 포함하고 있는 그 주력 그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서비스나 말씀드린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낙관을 하고 있고 항생지수가 국내 화장품이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전반적인 소비재들과 굉장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항생지수를 투자하셔도 좋고 하시지 않더라도 그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선행한다고 보시는 거의 뭐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시들해져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의 정보도 항생지수 반등이 먼저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선을 넓게 가져가서 신흥국 주식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뭐 저희는 이제 우선순위를 신흥국 내에서 이제 중국권과 비중국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라든지 좀 비중국 쪽의 인도라든지 대표적으로 브라질 이런 쪽보다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대만,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이런 쪽에 어떤 메리트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쪽이 중국의 어떤 내수가 돌면서 재수출이나 중국 향 수출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도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신흥국의 매력도 전반적으로는 좀 국가별로 중화권 관련된 국가들이 좀 더 수혜가 클 것으로 2분기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네, 중심으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오늘. 주셨어요. 예. 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주식 김경환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파트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